네, 뉴스업 시작하겠습니다. 서울대 의대와 대한의사협회에 이어서 전국 40개 의대 교수단체까지 총회를 열고 전면 휴진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환자단체는 환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행위라고 비판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윤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40개 의대 교수 단체인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가 의사협회와 발을 맞춰 전면 휴진에 동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앞서 지난 9일엔 의협의 대정부 투쟁 기조를 지지한다는 뜻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연세대 의대와 세브란스 병원 교수들도 오는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정부가 전공의를 상대로 내렸던 업무 개시 등의 명령 철회는 덫이라고 비판하며 가시적인 조치가 없다면 휴진을 풀지 않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앞서 서울대 의대와 성균관, 고려대 의대 교수들과 의사협회가 휴진을 결정한 상황에서 휴진 확산 움직임이 더욱 거세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대학교 총장들까지 나서서 정부의 적극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의대 교육이 정상화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의대생 복귀에 장애가 되는 제도, 정책을 손질해야 한다고 요구한 겁니다. 특히 전공의들의 복귀가 학생들 복귀에 영향을 미친다며 전공의 복귀 방안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의사들의 반발이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겨질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환자 단체는 휴진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중증 자들이 하루하루 죽음의 공포에서 연명해가던 희망의 끈을 놓아야 할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졌습니다. 정부는 전공의 행정명령 철회 대신에 취소는 불가능하다고 못 박았습니다. 하지만 전면 휴진이 현실화할 경우 환자들의 피해가 불가피한 만큼 정부가 유연한 자세로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네, 5대 대형병원을 비롯해 의과대학 교수들의 집단 휴진 움직임이 확산 일로에 있습니다. 전국 곳곳에 있는 국립대 의대 교수들마저 동참을 결정하면서 다시 한번 의료 대란이 예상되는데요.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네, 의대 교수들의 집단 휴진은 특히 중증 환자들에게 타격이 큽니다. 치료 난이도가 높은 중증 질환을 주로 상급병원인 대학병원 등에서 교수들이 담당하기도 하고요. 암 치료의 경우 여러 과가 함께 진료하는 이른바 다학제 체계를 통해서 운영하는데 이를 주로 교수들이 맡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학 교수님들은 사실은 환자들의 어떤 진료에서 오케스트라 지휘자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휴진을 하거나 아니면 사직을 했을 경우 환자들이 느끼는 공포는 지금 전공의가 사직하는 문제와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네, 교수들의 집단 휴진 움직임의 배경은 뭘까요? 아이러니하게도 정부가 미복귀 전공의들을 향한 유화책을 내자마자 나왔습니다. 지난 4일 정부가 복귀 전공의에 대해 면허정지 처분 절차를 중단하고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철회하겠다면서 이탈 전공의 복귀 방안을 내놓았죠. 하지만 의대 교수들, 이 명령 철회라는 표현이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명령의 단순 철회가 아니라 원천 무효화하는 명령 취소가 필요하다는 건데요. 명령 자체가 무효화되지 않으면 사직서를 제출하고도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이 여전히 범법자로 남아있을 거라는 겁니다. 하지만 최근까지 정부는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동안 의료 대란을 막기 위해 내려왔던 조치의 정당성이 사라지고 향후 집단 행동을 다시 한번 용인하는 셈이라는 겁니다. 결국 직업 선택의 자유를 주장하는 의사단체 주장과 국민 건강과 안전 보호를 근거로 한 정부 정책이 다시 한번 맞붙게 된 상황인데요. 여기에 오는 18일 집단 휴진을 예고한 개원의들의 휴진 신고가 오늘로 마지막 날입니다. 업무 개시 명령 발동 요건인 지역별 휴진율 30%가 넘으면 의료 대란을 촉발할 또 하나의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잠시 뒤 오전 11시 정부는 예정하고 있는 현안 브리핑에서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네,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의료 파행으로 대형 병원들은 경영난을 겪고 있습니다. 일부 병원은 집단 행동을 벌인 의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실제 의사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를 두고는 법조계 전망이 엇갈립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넉 달째 이어진 의료 파행으로 수술과 진료 건수가 급감하면서 병원 수익 역시 크게 떨어졌습니다. 이 때문에 서울대 병원 등 이른바 빅5 병원에서는 하루 평균 적자폭이 10억 원 안팎까지 불어났습니다.
이미 마이너스 가지고 있던 유보금도 상당히 많이 바닥을 드러냈고 마이너스 통장으로 이제 직원들 월급을 지급하고 있는데 일부 병원에선 집단 행동에 나선 의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까지 검토 중인 거로 알려졌습니다. 병원이 의료진을 상대로 소송을 내는 것이 실제로 가능할지를 두고 법조계의 전망은 엇갈립니다. 먼저 사직서를 내지 않아 계약상 진료 의무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행동에 나선 경우엔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병원장 만류에도 파업에 동참했다면 병원 측 피해를 예상하고도 행동에 나선 것인 만큼 형사 책임까지 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병원 원장은 어쨌든 파업을 허용하지 않는다. 그럼 피해가 가는 걸 이제 분명히 알면서도 피해를 끼친 거니까 형사상으로도 이론상으로는 배임이 성립하거든요. 이 경우 의료진의 평소 진료 비중에 따라 손해를 배상해야 할 거로 보입니다. 반면 집단행동의 불법성을 입증하는 게 어려운 데다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한 생각이 저마다 다른 점 등이 걸림돌로 작용할 거란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의사들의 행위가 불법임을 병원이 입증을 해야 됩니다. 해를 끼칠 것을 알면서도 그런 행위를 했다 입증해야 되는데 그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의사협회 등 외부 단체에 책임을 묻는 방안도 거론됩니다. 이 경우 의협이 의사들에게 집단행동을 강제한 정황이 나와야 승소가 가능할 거로 보이는데 의사들과 의협 모두 자발적 참여를 강조하고 있어 입증이 쉽지 않을 거란 분석입니다. YTN 김철입니다. 최근 유럽 중앙은행이 금리 인하에 첫 발을 뗐지만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7번 연속 금리 동결을 결정했습니다. 올해 초만 해도 연내 3차례 금리 인하를 예고했던 연준은 한 차례로 횟수를 낮춰 잡았습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미국 연준의 금리 발표를 앞두고 나온 소비자 물가지수는 전문가 예상치를 밑돌았습니다. 연초에 반등하는 듯했던 물가가 다시 서서히 잡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겁니다. 하지만 연준의 2% 물가 목표에는 크게 못 미치면서 금리는 또다시 동결됐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여전히 물가가 높다면서도 인플레이션을 잡는 데 진전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The most recent inflation readings have been more favorable than earlier in the year, however, and there has been modest further progress toward our inflation objective. 지난 3월 회의 때 올해 3차례 금리 인하를 예상했던 연준은 한 차례 인하로 횟수를 줄였습니다. 경제가 여전히 확장하고 있어 금리 인하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본 겁니다. 금리 인하 시기에 대해서는 끝까지 말을 아꼈습니다. I mean, look at today's report. If we see more like that, we can't know what the future holds. 연준이 금리 인하 횟수를 낮춰 잡았지만 시장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물가가 잡히고 있다는 신호에 S&P 500과 나스닥은 최고치를 경신하며 장을 마쳤고 다우지수는 소폭 하락하는 데 그쳤습니다. 연준의 금리 정책을 전망하는 패드워치는 새 물가 지표를 확인한 뒤 오는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65%로 끌어올렸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기준금리를 7번 연속 동결한 미 연준의 결정은 시장 예상보다는 매파적이었지만 시장은 이번에도 파월 의장의 비둘기적 발언에 더 주목했습니다. 미 증시는 또 사상 최고치로 마감했는데요. 증시 전문가 연결해 분석해 보겠습니다. 박석현 우리은행 애널리스트 연결합니다.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미국이 기준금리를 발표했습니다. 유럽과 캐나다가 금리 인하를 먼저 했기 때문에 이번에 내리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있었는데 결국 7번 연속 동결을 했거든요. 이 결정 배경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일단 유럽이나 캐나다하고 미국 경제 환경은 좀 기본적인 배경이 조금 다르다라고 보여지고요. 유럽이나 캐나다 같은 경우는 물가 상승률이 미국하고는 달리 둔화세가 좀 어느 정도 좀 뚜렷하고요. 네. 전망치도 그렇게 올라가고 있지 않는 반면에 미국은 물가 상승률이 좀 둔화되는 기미를 보이고 있긴 하지만 물가 전망치 자체는 계속 상향 조정이 되고 있어서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경제 성장이 상당히 좀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유럽하고는 좀 성격이 좀 다른 것 같고요. 예. 따라서 연준 입장에서는 좀 더 확실한 물가 안정 신호 그리고 고용이 좀 둔화되는 신호를 확인하기 전까지 금리 인하로 전환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정책 기조 자체가 쉽게 변하지는 않는다고는 예상이 되기는 하지만 미국 역시 연준 역시 기본적으로는 좀 속도의 어떤 차이가 있을 뿐
시간을 갖고 정책 기조는 좀 돌아서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말씀해 주신 것처럼 파월 의장의 발언도 같은 맥락으로 나왔는데요. 최근 물가가 완만한 진전을 보였지만 금리를 인하하려면 더 좋은 지표가 필요하다. 무엇을 기다린다고 볼 수 있을까요? 가장 큰 거는 이제 물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어제 밤이죠. 그리고 미국 시간으로는 이제 오늘 아침에 발표된 미국 물가 지표가 예상보다는 조금 낮게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고 연준 결정에도 영향을 미친다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예. 물가 지표의 어떤 변화 과정은 한 달 정도 수치 갖고는 조금 부족하고요. 앞으로 추가적인 확인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물가 말고도 미국 경제 상황은 특히 이제 고용 지표가 같은 경우가 예. 이달 초에 발표된 고용 지표가 예상보다도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고용이 이렇게 화랑을 보이고 임금 상승률이 높은 수준을 유지를 하게 되면 궁극적으로 물가의 방향성이 추세적인 하락으로 간다고 확신하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았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물가 하향 추세를 조금 더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런 입장이라는 건데요. 자, 이번 연준의 금리 동결 결정에서 또 하나 주목할 점은 바로 점도표입니다. 당초에 연내에 3차례 인하 전망이 우세했는데 한 번으로 수정을 했거든요. 그리고 또 내년에는 인하 횟수가 더 늘어날 거라는 전망을 내놨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죠. 일단 직전 점도표, 그러니까 3월 달 FOMC 점도표 발표 때는 연말까지 한 3차례 정도 인하를 예고를 했었는데 이번 점도표 결과는 한 차례 인하로 이제 수정이 됐습니다. 점도표 중간값이 5.125%를 기록을 했고요. 직전에 비해서는 50bp, 그러니까 0.50%포인트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당초 시장 예상은 한 차례보다는 2차례 인하 정도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왔기 때문에 좀 더 매파적인 결정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번 점도표 발표로 인해서 9월 달 3, 4분기 중에 금리 인하 가능성은 좀 차단이 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내년 점도표 중간값이 4.125%로 발표가 되면서 금리 인하 횟수에 대한 어떤 내년도 횟수에 대한 어떤 기대치는 조금 더 높게 잡힐 수 있는데 이 기계적인 변화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올해 점도표의 어떤 변화폭이 조금 더 컸기 때문에 내년도 금리 인하 횟수가 좀 늘어난 것이지 연준의 시각이 올해가 지나면 내년도에는 상당히 완화적으로 바뀔 것이다. 이런 어떤 해석은 조금 무리일 것 같고요. 일단 지금 현재 초점은 점도표의 어떤 조정 과정이 올해하고 내년도 동시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매파적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연준의 기본적인 색깔 자체는 기존에 비해서는 조금 더 매파적인 성향을 갖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올해 말 금리 전망이 높아졌기 때문에 내려갈 수 있는 횟수도 늘어난 거지 고금리 장기화가 그만 이제 중단이 된다거나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자, 그리고 맞습니다. 이에 앞서서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앞서서 물가 하향 추세가 확인될 때까지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자, 전년 대비 3.3% 상승. 이게 전망치를 하회했다고 하는데 최근의 흐름도 한번 짚어주시죠. 미국 연준 FOMC 발표 직전에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 5월 달 수치가 이제 발표가 됐는데요. 전년 동월 대비 기준으로 플러스 3.3%가 발표가 됐고요. 식품하고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는 역시 이제 3.4%를 기록을 하면서 예상을 좀 다소 좀 하회하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전체 소비자 물가 지수 같은 경우는 예상보다 한 0.1%포인트 정도 낮게 나왔고요.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 상승률 같은 경우는 예상보다 0.2%포인트 낮게 나왔기 때문에 긍정적이다라고 보일 수 있을 것 같고, 오늘 발표된 미국 5월 달 소비자 물가 지수 결과는 이번 FOMC 결정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라고 추정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물가 흐름 자체가 이번 발표 때처럼 안정화를 보일 수 있을 경우에는 연준이 이번에 발표된 FOMC 결과보다는 조금 더 완화적인 제스처 쪽으로 돌아설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에서 중요한 어떤 부분은 3, 4분기까지는 소비자 물가 지수의 어떤 둔화 과정이 조금씩 이어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긴 하지만 최근 수치대로 움직이게 된다면
4분기에는 미국 물가가 다시 반등하는 쪽으로 자리를 잡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은 전월 대비 수치가 5월 달, 6월 달 그리고 3, 4분기를 거쳐서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더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데 이번 5월 달 물가 지표에서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는 확인이 됐기 때문에 좀 기대를 걸어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어제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에서 물가에 대해 어느 정도 긍정적인 시각을 내비친 부분도 이런 부분을 좀 반영을 해서 말씀을 하신 게 아닌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다만 중요한 점은 물가지표 추이가 이번 한 달치 수치만 가지고는 만족을 할 수가 없을 것 같고요. 추가적인 어떤 진행 과정을 봐야 될 것 같고 특히 소비자 물가지수 움직임에 있어서 주거 부분 물가의 기여도가 그동안의 흐름하고는 달리 조금씩 그 상승적으로 반전이 될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 좀 안정적으로 다시 움직임을 확보를 할 수 있을지를 확인해 갈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런 가운데 뉴욕 증시가 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이게 기준금리 동결 결정의 영향일까요? 일단 그 가장 큰 거는 물가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제 미국 시장 흐름을 보게 되면 장 초반부터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줬고요. 이거는 개장 전에 발표된 5월 달 소비자 물가지수 영향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FOMC 결과가 발표되면서 상승폭이 많이 줄었고요. 특히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로 좀 돌아서면서 마감이 됐기 때문에 예. 어제 FOMC 결과 그리고 점도파 발표는 시장에 어느 정도 충격을 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기술주를 중심으로 어제 뭐 나스닥 지수는 한 1.5%, 특히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3% 가까이 올랐기 때문에 이 기술주의 강세가 나타났던 부분이 전반적으로는 어제 미국 시장 호재 상승을 이끌어간 요인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런 기술주의 상승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5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예상을 하회하면서 인플레에 대한 어떤 그 기대 심리를 조금 충족시켜 준 부분, 그러니까 물가 안정에 대한 기대 심리를 충족시켜 준 부분, 그게 이제 어저께 미국 국채 금리의 큰 폭 하락으로 이어진 부분들이 빅테크 종목들, 기술주를 중심으로 어제 미국 시장이 강세를 보일 수 있었던 배경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자, 그러니까 FOMC의 금리 동결 결정이 영향을 줬다라기보다는 기술주 상승이 이 시장을 이끌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요즘 뉴욕 증시에서 가장 주목받는 대형주 바로 애플입니다. 최근에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데 배경을 설명을 해주실까요? 애플 주식이 어제, 그러니까 그저께죠. 그저께 한 7% 이상 올랐고요. 어제, 그러니까 오늘 새벽에 마감된 그 종가 기준으로는 거의 한 뭐 3% 가까이 추가적으로 지금 상승을 했습니다. 네. 그동안의 어떤 미국 시장의 어떤 기술주의 어떤 중심에 있었던 종목은 엔비디아였었는데 애플로 이번 주 들어서 이제 바뀌고 있는 흐름이고요. 6월 10일, 그러니까 월요일 날 애플이 2024년도 전 세계 개발자 회의를 개최를 하면서 애플 측면에서 그 AI 산업과의 어떤 접목을 발표를 하는 자리가 좀 마련이 됐었고요. 여기서 이제 애플이 그 시장의 어떤 기대를 갖게 하는 조치들을 발표를 했었는데 예. 당초에는 이런 부분들이 큰 어떤 기대 요인으로 작동을 하지는 못했지만 발표 직후를 좀 하루 지나서 최근 이틀간은 애플의 어떤 신제품 판매에 대한 더 기대감을 불러일으키는 요인으로 작동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애플의 시가총액은 3조 2,672억 달러로 마감이 됐었는데요. 지금 전 세계 시가총액 1위를 기록하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가 3조 2,781억 달러이기 때문에 불과 0.3% 차이로 MS 오피스에 접근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오늘 장중 기준으로는 일시적이었지만 애플이 MS의 시가총액을 뛰어넘기도 하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예, 예. 당초 애플은 엔비디아하고의 어떤 시가총액 격차가 줄어드는 역전의 위기까지 갔었는데 오히려 최근 주가 상승 흐름으로 MS 시가총액 1위를 따라잡는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근본적인 어떤 기저에는
애플의 신제품 판매가 호조를 보일 것이다. 그리고 AI 산업 하고의 어떤 그 접목이 애플의 어떤 호재로 작동을 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갖게 하는 요인이기 때문에 향후 실질적으로 애플의 주가가 지속적인 어떤 견고한 흐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애플 신제품의 판매 호조가 지속적으로 이어질지, 그리고 이런 전망들이 시장에서 설득력을 갖게 될지, 이런 부분들에 관심을 갖고 지켜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애플의 시총 1위 탈환이 코앞이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자, 마지막으로 미국 연준의 이러한 결정이 지금 잠시 뒤면 우리 시장도 개장을 하는데 우리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걸로 보십니까? 일단 미국 시장이 FOMC 결과보다는 미국 물가 지표에 조금 더 큰 영향을 받으면서 네. 주가가 좀 기술주를 중심으로 올랐는데, 여기에 가장 큰 원동력으로 작용한 부분이 미국 금리가 많이 내렸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미국 금리, 10년물 금리가 어제 한 9bp, 그러니까 네, 채권 금리 0.09%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국채 금리가 내렸던 부분인데, 신흥국 시장 그리고 우리나라 시장은 전반적으로 미 국채 금리에 상당 부분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 걸로 나타나고 있고, 특히 미국 달러와도 기존의 어떤 강세 흐름에서 다소 완화되는 흐름을 보여줬기 때문에 미국 국채 금리가 떨어진 부분, 그리고 달러화가 약세로 간 부분, 그리고 미국 증시 상승을 기술주들이 이끈 부분들은 오늘 우리나라 시장에도 플러스 요인으로 작동을 할 것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다만 FOMC 결과가 기본적으로는 매파적 성향을 분명히 보였다는 점, 그리고 올해 금리 인하 횟수가 연말 정도에나 가야 한 차례 정도로 많이 이제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기본적인 우려 요인으로 작동을 한다라는 점은 같이 좀 감안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석현 우리은행 애널리스트와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며칠 안으로 북한에 방문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의 카자흐스탄 국빈 방문 기간 수도 아스타나에 마련된 현지 프레스센터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며칠 안으로 다가온 푸틴 대통령의 북한 방문, 그리고 비슷한 시기에 전개되는 한국과 중국의 외교 안보 전략 대화도 있다며, 이를 전부 고려하면서 주요 우방국들이 북한 문제에 대해 대한민국과 궤를 같이 하도록 순방을 이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에선 푸틴의 방북을 준비하는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관측되고 있습니다. 김일성 광장에 대형 구조물이 설치된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조수연 기자입니다. 평양 김일성 광장을 촬영한 11일자 위성사진입니다.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가 공개했는데, 광장에 있는 연단 바로 옆에 기존에는 없던 대형 물체가 눈에 띕니다. 또 내각 종합청사 건물과 대외경제성 건물 인근에도 구조물이 놓여 있습니다. 북한은 과거 중국과 러시아 고위급 인사 방북이나 열병식을 앞두고 김일성 광장에 이런 구조물을 설치해 훈련을 진행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에도 푸틴 대통령의 방북을 앞두고 대규모 행사를 준비하려는 움직임일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최근 러시아 국적기의 평양 취하경이라든지 김일성 광장에서의 대규모 환영 퍼레이드 준비 상황을 볼 때 조만간 평양에서 북러 정상회담이 개최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이런 가운데 김정은 위원장은 러시아 국경일인 러시아의 날을 맞아 푸틴 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냈습니다. 김 위원장은 축전에서 지난해 9월 정상회담으로 북러 관계가 불패의 전후 관계와 100년 대계의 전략적 관계로 승화돼 끊임없이 강화 발전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해마다 러시아의 날에 축전을 보내왔지만 이번에는 북한 대외 매체를 통해 이례적으로 자세한 내용까지 공개했는데 북러 정상 밀착을 부각하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우리 정부도 푸틴 대통령의 방북 동향을 예의주시하는 가운데 다음 주 초로 일정이 조율 중이라는 일본 언론 보도도 나와 조만간 공식 발표가 이루어질지 주목됩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서북도서 주민 가운데 상당수는 어선을 타고 바다로 나가 꽃게나 낙지, 소라 등을 잡아 올려 생업을 유지합니다. 최근 북한의 GPS 전파 교란 공격으로 조업에 큰 타격을 입었는데 불안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양동훈 기자가 연평도 해역을 다녀왔습니다.
연평도 어민 박태원 씨는 지난달 말 여느 때처럼 소라와 낙지 조업을 나섰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GPS 신호를 수신할 수 없다는 메시지가 갑자기 뜬 겁니다. 배 위치가 북한 해역으로 나오는 등 오류가 이어졌습니다. GPS가 에러가 나버리는 거예요. 근데 도착을 해서 양망은 했는데 장장 3시간 넘게 이게 회복이 안 되니까. 북한에서 쏜 방해 전파 때문에 생긴 이 GPS 문제는 닷새 동안이나 이어졌습니다. 이렇게 안개가 짙은 날에는 앞도 제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이럴 때 방향을 잡아줄 GPS 장비까지 먹통이 되면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GPS 장비에는 정확한 해저 지형 정보가 세밀하게 나오고 조업 포인트도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 장비가 작동을 멈추면 어망을 던질 정확한 위치를 찾을 수 없어 사실상 조업이 불가능합니다. 연평도 핵심 수산물인 꽃게와 낙지는 지금이 가장 대목인데 중요한 시기에 지장이 생겨 어민들의 피해도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저희가 5월, 6월 제일 중요한 시기인데 그때 한 4, 5일 조업을 못했어요. 거의 나갔다 들어왔다 기름만 떼고 피해는 말도 못해요 지금. 북한에서 오물풍선을 띄우는 등 도발이 이어지고 우리 군도 대북 확성기를 틀거나 실사격 훈련에 나서겠다고 밝히는 등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는 모양새입니다. 어민들은 GPS 교란 공격이 또 벌어지면 더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조업 기간 동안에 진짜 마음 편하게 조업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올 수 있도록 피해 어민들이 안 생길 수 있도록 좀 도와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북한 인권회의에서 한미일 등 대다수 이사국이 북한의 핵개발 프로그램이 북한 인권 상황을 악화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의장국으로 이 회의를 주재한 우리나라 황준국 주 유엔 대사는 북한을 핵과 인권 침해가 함께 달리는 쌍두마차에 비유하며 인권 침해가 멈추면 핵무기 개발도 함께 멈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주 유엔 미국 대사는 북한의 인권 침해는 안보리가 지켜야 할 국제 평화, 안보에 대한 북한의 위협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회의 시작 전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 인권 안건 채택을 안보리에서 논의하는 것에 반대했지만 절차 투표 결과 15개 이사국 가운데 12개국이 찬성해 안건으로 채택됐습니다. 그동안 비밀리에 대북 전단을 보내온 단체를 국내 언론으로는 처음으로 YTN이 만나봤습니다. 이들은 대북 전단의 효과를 주장하면서도 남북 갈등 상황을 피하려면 은밀하면서도 효과적으로 활동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대근 기자입니다. 지난 4월 15일 대북 전단을 매단 풍선이 떠오릅니다. 북한 체제를 비판하는 전단은 물론 이런 내용을 녹음한 음성 메시지와 라디오, 성경책 등이 담겼습니다. 풍선을 날린 사람들은 조선개혁개방위원회. 그동안 비밀리에 활동해온 이들의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이들은 이른바 스마트 풍선을 만들어 전단을 살포하는데 풍선의 압력을 제어해 일정 고도 이상 날아가지 않게 하고 GPS 장비를 달아 이동 경로와 마지막 떨어진 지점까지 확인합니다. 철책을 넘지 못하거나 바다에 떨어진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북한 곳곳으로 흘러갔습니다. 특히 풍선은 이동하는 동안 지속적으로 전단을 뿌리도록 설계됐다고 단체 측은 밝혔습니다. 풍선에 달린 기계에는 1,500장 정도의 전단이 들어있는데 일정한 간격을 두고 20여 장씩 살포됩니다. 낙하산에 매단 녹음기에서는 북한 억양으로 녹음한 김정은 위원장 비판 메시지가 30분에 한 번씩 크게 울려 퍼집니다. 이들은 지난 2017년부터 1년에 10여 차례 이런 방식으로 북한에 풍선을 날려왔다고 전했습니다. 일본 풍선으로 전단을 보내면 한두 군데 지역에 떨어지고 그리고 이제 넓게 확산이 안 되고 또 멀리 북한 내륙까지 깊이 가지 못하는 그런 단점들을 해결하고 그래서 스마트 풍선 개발이 결정되고 그걸 개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활동은 은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공개적으로 대북 전단을 살포하면 북한이 메시지 전달을 방해할 가능성이 있고 특히 오물풍선 도발 등 긴장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게 그 이유입니다. 이들은 북한이 바람에 날려온 색다른 물건을 접촉하지 말라고 주민들에게 주의를 준 것을 두고 자신들의 풍선을 경계하는 것으로 추정하면서도
비공개로 전단을 보내 북한의 반발이나 도발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전단을 보내는 이런 일들이 너무 공개적으로 또 북한을 공개적으로 자극을 하다 보니까 북한이 그에 대해서 격렬하게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전단을 보내는 일은 은밀하게 또 조용하게 지속적으로 계속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만큼 앞으로도 북한이 모르게 비밀리에 대북 전단을 보내는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대근입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쌍방울 그룹의 불법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서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제3자 뇌물 혐의 등이 적용됐는데 이 대표는 이제 서울과 수원을 오가면서 4개 재판을 동시에 받게 됐습니다. 유소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쌍방울 그룹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의 최대 수혜자로 보고 재판에 넘겼습니다. 공범격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관련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의 중형을 선고받은 지 닷새 만입니다. 이 대표에게 적용된 혐의는 크게 3가지입니다. 먼저 경기도지사 시절 북한 측이 요구한 황해도 스마트팜 사업 지원과 관련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500만 달러를 대신 지급하게 한 혐의입니다. 이 대표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쌍방울이 대납하게 한 혐의까지 제3자 뇌물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모두 800만 달러, 100억 원이 넘는 자금이 북한으로 넘어간 과정에 이 대표도 적극적으로 관여했다고 본 겁니다. 이 돈을 관계당국에 신고 없이 밀반출하는 데 관여한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더해 통일부 장관 승인 없이 대북 사업을 추진한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까지 적용됐습니다. 이 대표는 이제껏 관련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이화영 전 부지사의 1심 선고에서 대북 송금 실체가 상당 부분 인정됨에 따라 검찰은 판결문 검토 후 이 대표의 기소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 전 부지사 1심 판결 일부에 대해서는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앞서 재판부는 쌍방울이 북한에 보낸 200만 달러가량에 대해선 경기지사 방북 사례금으로 보기 충분하다는 판단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절반이 넘는 자금에 대해선 북한의 조선아시아태평양 평화위원회로 간 것은 맞지만 제재단체인 조선노동당에 전달된 사실이 명확하지 않다며 무죄 판결했습니다. 검찰은 앞으로 제재단체가 제3의 단체를 형식적으로 끼워 넣어 자금을 받는 등 처벌 공백이 생길 우려가 있어 항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으로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이 전 부지사는 수원 고등법원에서 2심 재판을, 이 대표는 수원지방법원에서 1심 재판을 받게 됩니다. 이에 따라 이 대표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인 대장동 개발비리 재판 등을 포함해 서울과 수원을 오가며 모두 4개의 재판을 동시에 받게 됐습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추가 기소에는 최근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판결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부는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표가 방북 추진에 기대했고 이에 발맞춰 이 전 부지사가 대북 사업을 강력히 이끈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권조수 기자입니다. 피고인에게는 경기도지사의 방북을 강력하게 추진할 동기가 있었다. YTN이 확보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1심 판결문 내용입니다. 재판부는 지난 2018년 9월 남북 정상회담 당시 특별수행단 명단에 이 대표가 없던 점을 언급했습니다. 이 대표를 정무적으로 보좌하던 이 전 부지사 입장에서 상당한 부담을 느꼈을 거라고 본 이유입니다. 그러면서 당시 언론에서는 특별수행단에 뽑힌 박원순 당시 서울시장을 청와대가 차기 대권주자로 지목했다는 내용이 보도됐다고 설명합니다. 이를 근거로 이 전 부지사가 이 대표를 위해 대북 사업과 경기도지사 방북을 적극적으로 추진했을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대표는 지금까지 이 전 부지사와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의 대북 송금 사건이 자신과 전혀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어왔습니다. 방북 비용이라는 점이 인정됐는데 여전히 대표님과 상의 없이 진행됐다는 입장이십니까? 그러나 법원은 이 대표에 대해서도 지사 시절 방북 추진을 기대했을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경기도의 행보를 보면 대북 정책을 과감히 추진할 것을 예고하고 있었다며 이 전 부지사가 그런 역할을 맡고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무엇보다 지난 2019년 1월과 7월 이 대표와 휴대전화로 2차례 통화했다는 김 전 회장의 진술도 인정했는데 김 전 회장은 이 대표에게
북한 사람들을 초대해서 행사를 잘 치르겠다. 저 역시도 같이 방북을 추진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검찰은 이 같은 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대북 송금 사건에 이 대표가 확실히 연관된 사실관계가 인정된 것으로 보고 이 대표를 추가 기소했습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네, 이재명 대표는 검찰의 창작 수준이 갈수록 떨어진다며 이럴 시간에 민생이나 챙기라고 여권에 화살을 돌렸습니다. 국민의힘은 겁먹은 지도자의 왜소한 리더십이라고 비꼬았습니다. 나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선 이후 5번째 공소장을 받게 된 이재명 대표는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은 조작된 사건이란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유죄 판결을 내린 1심 법원이 자신과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통화 사실을 인정한 것 역시 말 같지 않다고 일축했습니다. 검찰의 창작 수준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럴 힘이 있으면 어려운 민생 챙기고 안보 경제 챙기시기 바랍니다. 당 최고위원회의에선 높은 자영업자 폐업률을 거론하며 정부 여당은 국민이 죽든 말든 보복과 권력 노름이나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자 못 내서 카드론 빌리러 다니고 사채업자한테 매달리고 그러다가 가족들 껴안고 죽고 이러는 거 안 보입니까? 민주당은 검찰이 또다시 야당 탄압과 정적 죽이기에 나섰다며 윤석열 정부의 무능을 가리려는 국면 전환용 기소라고 이 대표를 엄호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독선과 고집이 아무리 강해도 검찰과 사법부의 시계는 멈추지 못할 거라고 쏘아붙였습니다. 호위무사들이 판검사를 처벌하고 판사를 선출하자며 사법부 장악에 시동을 걸고 있지만 그럴수록 두드러지는 건 겁먹은 지도자의 왜소한 리더십뿐이라고 깎아내렸습니다. 현실이 된 사법 리스크에 이 대표 주변에서도 두려움과 공포감이 느껴진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을 무시하는 무리한 정치 행보에서 쫄린 느낌이 수시로 터져나옵니다. 쫄리면 지는 겁니다. 여당은 이번 기소를 고리로 이재명 대표를 향한 공세 수위를 더욱 끌어올릴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사건 전반을 재수사하는 특검법으로 맞불을 놓고 있지만 재점화한 사법 리스크가 미칠 파장 역시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YTN 나인입니다. 대전에서 퇴근 시간에 만취 상태로 차를 몰던 50대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내 덜미가 잡혔습니다. 경부고속도로에서는 바퀴가 터진 줄도 모르고 달리던 택배 차량에서 불이 나 택배 물품 절반가량이 탔습니다. 사건 사고 박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짝이 종이장처럼 구겨진 채 견인차에 매달려 있는 경차 한 대. 옆쪽 승용차는 뒷부분이 심하게 부서져 있습니다. 어제 저녁 대전 신일동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던 경차가 옆 차선에서 달리던 승용차와 부딪혔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음주 측정을 진행한 결과 경차를 몰던 50대 남성 운전자는 면허 정지 수준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점심 식사 때 술을 마셨다며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남성을 우선 뒤가 조치했고 조만간 다시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고속도로 한복판 서 있는 화물차에서 희뿌연 연기가 쉼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주변에선 소방대원들이 분주히 움직이는 모습도 포착됩니다. 오늘 새벽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목천나들목 인근에 달리던 7.5톤 택배 차량에서 불이 붙었습니다. 연기를 발견한 택배기사가 갓길로 차를 세운 뒤 대피해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적재함으로 불이 옮겨붙어 실려있던 택배 물품 절반가량이 탔습니다. 특히 불을 끄는데 1시간 20분이나 걸린 데다 남은 택배 물품을 일일이 꺼내며 잔불 정리 작업을 하다 보니 현장 수습에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택배 물건을 또 다 옮겨 싣고 전장 정리를 하려면 아무래도 1시간 이상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경찰과 소방당국은 택배기사가 뒷바퀴가 터진 것을 모르고 달리다가 불이 붙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경남 진주시 지수면에서는 농기계 보관창고에서 불이 났습니다. 안에 있던 트랙터 등 농기계가 전부 타면서 소방서 추산 5천만 원가량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진화가 어려운 샌드위치 패널 구조인 탓에 불을 끄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네, 오늘 새벽 3시 반쯤 전남 신안 가거도 북동쪽 해상에서 조업하던 33톤급의 어선이 전복됐습니다. 당시 선원 9명이 타고 있었는데 6명은 인근 어선에 의해 구조됐지만 한국인으로 추정되는 선원 1명은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해경은 나머지 인도네시아 국적의 선원 2명을 찾기 위해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인천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하려던 60대 용의자가 2주 만에 붙잡혔습니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미성년자 유인 미수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검거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달 29일 인천 서구에 있는 초등학교 근처에서 남자아이를 유인하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아이가 거부감을 드러내자 그대로 현장을 벗어난 것으로 조사되는데 이후 아이 부모는 A씨가 아들을 데려가려고 했다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서울 한복판 귀금속 판매점에서 다이아몬드 반지를 훔친 뒤 출국한 중국인들이 중국 현지에서 체포됐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50대 중국인 남성 A씨와 B씨가 절도 혐의로 현지에서 체포돼 조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4월 서울 강남구와 영등포구에 있는 금은방에서 합계 7천만 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반지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곧장 공항버스를 타고 공항으로 가 중국 선전행 항공기에 탑승했는데 경찰이 인터폴에 공조를 요청해 중국 공안경찰이 현지 공항에서 바로 붙잡았습니다. 네, 주요 사건 속 법적 쟁점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20년 전에 있었던 밀양 성폭행 사건의 파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가해자의 신상이 공개되면서 직장에서 해고된 사람도 있고요. 또 관련된 식당이 폐업하는 경우도 생기고 있는데 분노 여론이 여전히 상당한 것 같아요.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 신상이 공개되면서 여파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네. 한 가해자로 지목된 인물은 유명 맛집에서 근무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는데 이 맛집이 마침 불법 건축물임이 추가로 드러나면서 폐업 수순을 밟고 있고 네. 또 다른 가해자로 지목된 인물은 수입차 판매업체에 근무해 왔는데 이 업체로부터 최근 해고 조치를 당했다고 합니다. 신상을 공개하기 시작한 유튜버는 나머지 가해자들 전부 다 갖고 있다면서 모두 다 공개할 것이라고 공언하기도 했고 네. 여타 유튜버도 가세하면서 국민적 관심만큼 그 여파도 상당히 크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자 이 과정에서 관계 없는 사람이 가해자로 지목되는 등 뭐 일부 피해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한 명은 결백을 주장하면서요 범죄 수사 경력 회보서도 공개를 했습니다. 이 사건이 발생한 게 20년 전인데 이거가 아직 기록이 남아 있는 건가요? 일부 공개 과정에서 가해자 여자친구로 추정되는 네일샵이 공개되기도 했는데 네. 그 여자친구로 지목된 인물이 자신은 여자친구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진정서를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공개한 유튜버가 사실관계에 착오가 있었다면서 그 착오 사실을 인정하기도 했고 나아가서 6번째로 지목된 가해자는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면서 범죄 경력 자료, 수사 경력 자료를 제시해 주기도 하였습니다. 네. 이 소년부 송치 내지는 보호 처분을 받은 경우에 즉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수사 경력 자료에 그 자료가 남게 됩니다. 즉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범죄 경력 자료에 자료가 남게 되고 네. 소년부 송치나 보호 처분 등 형사처벌이 아닌 다른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수사 경력 자료에 그 자료가 남게 되는데 20년 전인 것도 남는 거군요. 어떤 자료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오랜 세월이 지나도 기소유예 처분이나 무혐의 처분을 받지 않으면 삭제되지 않고 그대로 자료가 남습니다. 이 네. 자료를 제시하면서 자신은 가해자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인데 진위 여부는 아직까지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자 일부 가해자는 만약에 피해자가 원하면은 재조사를 받을 의향도 있다고 하는데 이거는 가능한 일인가요? 가능하지 않습니다.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보호처분도 소년법상 한 번 다룬 사건은 다시 다루지 않는다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만약 네. 보호처분을 받았을 당시에 이 보호처분 자체가 부당하다, 보호처분 자체가 부당하다는 사정은 사실관계 자체가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당시에 이 사건을 다투어서 기소에 이르게 만든 뒤에 형사처분 절차에서 무죄를 이끌어냈어야 하는 사안이지 이제 와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해 다시 재조사를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군요. 자, 처음 가해자 신상을 공개한 유튜브 채널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와 소통해서 영상을 올리고 또 그 이후에 또 소통을 해서 내렸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피해자 측의 얘기는 다르거든요. 이거 네네. 어떻게 봐야 될까요? 피해자 측은 사전에 동의가 없었고 영상을 올리기 전까지도 영상을 올리는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이 사건, 이 유튜버가 신상 공개를 이어나가면서 많은 관심을 받으면서 각 가해자들에 대한
댓글 테러나 많은 공격이 가해져 오는 와중에서 일정한 국면 전환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 피해자가 자신의 의사에 반해서 유튜버가 영상을 올리고 있다는 취지의 항변을 하면서 피해자 의사에 반해서 이와 같은 영상을 계속해서 올리는 것 자체가 적절한가라는 문제의식이 국민들 사이에서 다시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네. 자, 게다가 피해자의 허락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 음성을 그대로 공개한 그런 유튜버도 등장을 했는데 이거는 피해자가 만약에 문제를 삼을 경우에는 법적인 제재도 가능한가요? 가능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피해자의 네. 음성과 판결문을 공개했는데 판결문이야 사전에 공개돼 있었다면 이 판결문을 재차 공개하는 것 자체가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피해자 측 주장에 따르면 7개월 전에 이 피해자가 이 유튜버에게 이 피해 사실을 알리면서 판결문을 제공한 것은 맞다. 그런데 당시에 대화 과정에서 녹음한 녹취 파일을 동의 없이 올렸다는 취지입니다. 네. 이 성폭력처벌법상 누구든지 이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인적 사항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인쇄물, 방송 나아가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한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는데 이 음성 자체가 피해자의 목소리가 그대로 녹음된 형태라면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인적 사항으로 못 볼 바 아니어서 형사처벌을 충분히 거론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들이 유튜브 채널을 상대로 고소장을 접수를 했는데 명예가 훼손됐다 이런 주장이죠? 실제로 가해자에 해당하는 인물뿐만 아니라 네. 가해자로 잘못 지목된 인물들도 고소 진정을 연이어서 제기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까지 17건의 고소 진정이 경찰에 접수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네. 아마 경찰은 이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유튜버 등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른 이유가 아니라 이와 같이 영상을 올리는 과정에서 이 가해자가 이 사건 가해 행위에 실제로 가담했다는 정황을 어떠한 경위로 파악했는지 어느 정도 심리를 충실히 다했는지를 확인해 보기 위한 차원의 압수수색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네. 사실이라고 해도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충분히 논의되어야 할 대상이고 공공의 이익에 부합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면 형사처벌 대상이고 허위인 경우에는 네. 즉 실제로 가담한 사실이 없는 가해자를 가해자로 지목해 영상을 올린 상황이라면 공공의 이익을 논할 여지가 없습니다. 이때는 네. 이 가해자로 지목할 만한 즉 유튜버가 영상을 올리는 과정에서 가해자로 오인할 만한 상황이 있는지를 판별해보고 오인할 만한 상황이 없다고 판단될 때는 형사처벌이 사실상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이번 사안으로 사적 제재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이 사적 제재로 처벌받은 사례들이 이전에도 혹시 있습니까? 있습니다. 예를 네. 들어서 과거에 디지털 교도소 1기 운영자가 형사처벌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이 네. 디지털 교도소는 형사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웹사이트인데 이 디지털 교도소 1기 운영자가 여타 범죄와 병합해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례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물론 사실관계 일부 다툼이 있었습니다. 네. 결백을 주장하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인물도 있는 상황이라 네. 실형 선고가 불가피했었던 것으로 보여 이 사건과는 일부 사실관계를 달리하는 측면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자면 배드파더스 운영자도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확정받은 바가 있습니다. 네. 이 배드파더스는 양육비를 미지급하는 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웹사이트인데 이 배드파더스 운영자가 결국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받게 된 이유는 대법원이 판시하기를 얼굴, 직장, 전화번호를 공개할 이유는 없다. 공익적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이와 같이 세세한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공익적 목적에 부합하는 조치가 아니라는 취지였습니다. 네. 이 사건에서도 이 가해자들의 신상을 공개하면서 지나치게 세부적인 신상을 공개함으로써 여타 사람들이 이 가해자의 신상을 온전히 파악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다면 네.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렵지 않을까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런 사적 제재에 대한 계속된 논란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런 관련 내용을 계속해서 검색을 하고 또 의견을 표출하는 데는 사법 체계에 대한 불만, 불신 이게 기본적으로 바탕에 깔려 있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신가요? 이 사건은 크게 두 가지 갈래에서 바라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네. 법적 제도의 측면입니다. 현재와는 크게 다른 과거의 낮은 형량에 현재와는 크게 다른 후진적인 피해자 보호 절차가 존재해 왔습니다. 여기에 소년법이 더해지면서 현재의 소년법 체계라면 충분히 집단 특수 성폭력 범죄라면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형사처벌이 가능한 사안인데 과거에는 네. 쉽사리 보호 처분으로 이행해주는 법원의 관행이 존재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이 존재합니다. 또 한 가지 측면은 국민의 의식 측면인데 네. 국민의 의식 속에는 과거에 이 사건을 다루는 경찰, 검사, 법원 나아가 우리 국민 전반의 모습이 부끄럽다는 인식이 깔려 있습니다. 네. 이 경찰은 피해자가 피의자를 직접 대면해서
범인 식별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였고 이 검사는 한 번 당한 후에 밀양에는 왜 또 갔느냐라고 타박을 하는가 하면 당시에 가해자 부모가 여자애가 꼬리치는데 딸 자식 잘 키웠어야지라고 언급하고 이 언급이 그대로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기도 해왔습니다. 네. 우리 국민의 의식으로는 과거 이와 같은 사회 전반의 모습이 부끄럽기도 하고 분노를 자아내는 대목입니다. 부끄러우니까 더 분노가 치미는 것입니다. 네. 지금 이 사건은 유튜버가 관련된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하면서 각종 언론 보도가 이어지는 형태인데 이와 같은 신상 공개 많은 이들의 이목을 집중시킬 수는 있을지언정 여러 불합리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이제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사적제재 논란 지나치다라는 일부의 지적도 있습니다만은 사법 체계에 대한 불신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음 사건으로 좀 넘어가 보죠. 상갑 종합병원의 의과대학 한 곳에서 기증받은 해부형 시신, 이른바 카데바라고 불리는데 이 카데바로 비의료인을 대상으로 유료로 강의를 열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불법인가요? 어떻게 보시나요? 의과대학에서 비의료인을 대상으로 기증받은 카데바로 유료 해부학 강의를 개설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는 민간업체가 이 강의를 개설했고 의과대학 연구소에서 이 강의를 진행했다는 취지입니다. 네. 이 의과대학이나 보건복지부에서는 의과대학 해부학 박사가 직접 해부를 시행했고 이 수강자는 참관만 해서 현 시점에서 판단하기에는 법적 문제는 없다는 취지입니다. 그렇지만 시체 해부법에 따르면 시체 해부는 사인의 조사나 해부학적 연구를 위한 목적으로만 감행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네. 이 사건의 경우에는 물론 시체 해부는 상당한 지식을 가진 의사나 의과대학 교수가 실시해야 하다 보니 의과대학 교수가 실제로 시체 해부를 진행했다면 법적 문제를 논할 수는 없습니다만 네. 여타 정황에 비춰보면 참관자도 일부 시체를 만지거나 아하. 해부에 참여하는 등 법적 처벌을 논할 수 있는 정황도 나타나 있어서 경찰 수사를 통해 진위 여부를 가려봐야 할 대목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시신을 만지지 않고 참관만 했다면 크게 문제는 안 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참관만 했다면 그 자체는 불법입니다. 불법이라고 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형사처벌 대상은 아닙니다만 네. 시체 해부법의 목적을 위반한 행위이므로 각종 민사상 손해배상이나 행정적 규제는 충분히 취해질 수 있는 사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네. 이 사건의 경우에 형사처벌로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참관자가 실제 해부에 관여하였다는 정황이 드러날 경우입니다. 즉 화학적 처리를 하지 않은 살아있을 때와 비슷한 상태의 이 프레시 카데바를 홍보하면서 아하. 관련된 내용을 보면 핸즈온 카데바라고 23일에 핸즈온 카데바를 진행하겠다는 업체 홍보 영상도 올라와 있습니다. 핸즈온이라는 것 자체가 네. 직접 시체를 만져본다는 상황을 아하. 전제하는 행위다 보니 네. 이 사안 자체는 단순히 참관에 그쳤다고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의료단체가 이 업체를 이미 경찰에 고발한 상태이고 네. 지난해 이와 같은 실습이 진행된 바가 있는데 그때 참관했던 어떤 수강생은 직접 카데바의 십자 인대를 잘랐다는 후기를 작성한 바도 있습니다. 직접 네. 해부에 참여했다는 정황이 뚜렷이 나타나 있는 상황이라 참관인이 단순히 눈으로 목격한 수준을 넘어서서 시체 해부에 관여했다면 이때는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수업료로 수십만 원도 받은 상태인데 영리 목적으로 이런 카데바를 활용한 거는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영리 목적으로 활용한 것 자체는 현행 시체 해부법상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네. 단 하나의 예외가 시체의 전부 일부를 그 목적을 위반해서 양도하거나 취득한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는데 네. 시체를 불법적으로 유통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형사처벌 조항입니다. 그렇지만 단순히 유료 목적으로 강의를 개설했다는 것 자체는 형사처벌 대상은 아닙니다만 네. 시체 해부법의 목적에는 명백하게 반하는 행위라 관련 행정적 규제가 이루어질 수 있고 보건복지부도 참관인의 범위를 제한하는 방안을 논의해 보겠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말씀하신 것처럼 의사단체가 해당 업체를 고발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상황이기 때문에요.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사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달 초에 한 초등학생이 무단조퇴를 하는 것을 막는 교감에 뺨을 때리는 일이 발생을 했는데요. 출석 정지 기간 중에 이 학생이 자전거를 훔치다가 적발되기도 했어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아동 학대를 당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다고요. 영상이 공개되면서 크게 논란이 됐던 이 초등학교 3학년생 지난 8일 전주 도로에서 타인의 자전거를 훔쳐서 걷다가 시민에게 적발되었습니다. 네. 위협적인 행동을 감행하기도 했고 출동한 경찰에게 자신이 훔친 게 아니라고 강변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왼쪽 뺨에 상처가 보여서 이게 어떤 상처인지 물어봤더니 네. 엄마가 때렸고 아하. 아침밥도 주지 않았다고 진술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 사건의 경우에는
초등학교 3학년 학생 만 10세가 되지 않아 형사 입건도 보호 처분 대상도 아닙니다. 일단은 경찰이 형사 입건 조치를 하진 않았습니다만 교육지원청이 이 어머니를 교육적 방임에 의한 아동학대로 고발한 만큼 조만간 어머니를 불러서 관련 조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네, 자, 이 아이의 부모 담임 교사를 폭행했다는 소식도 있고요. 학교 측이 여러 차례 이 아이에 대해서 상담을 받아보라라고 권했는데 이것도 묵살하기도 했었다고요. 최초 학교에서 이 사안이 발생했을 때 학교는 교권 침해 사안으로 보고 교육지원청에 진정을 제기했고 네. 교육지원청도 경찰에 이 사안을 고발한 바가 있습니다. 사실 이 학생은 예전에도 소란으로 지난달 14일에 강제 전학으로 이 학교에 전입해왔고 3년간 7개 학교를 전전하면서 각종 문제를 일으켰다고 합니다. 네. 그렇지만 그때마다 부모가 동의하지 않아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왔고 강제 전학의 땜질식 처방이 이어져 왔는데 현재로서는 부모가 동의하지 않는 한은 적절한 치료를 개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네. 경찰 조사를 통해서 이 부모의 교육적 방임에 의한 아동 학대가 드러난다면 이때는 지자체의 보호 처분에 따라 교육적 조치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 자, 교육지원청이 아동에 대해서 긴급 임시 조치를 요청을 했는데 이거는 부모의 의사와는 상관이 없이 가능한 건가요? 가능합니다. 긴급 임시 조치는 이 소년법상 보호 처분을 수사 단계에서 사전에 행하는 임시 조치라고 할 수 있는데 네. 이 아동학대 가해자를 아동학대 피해자로부터 분리하는 조치를 넘어서서 이 친권의 제한 정지뿐만 아니라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상담 위탁을 하거나 의료기관 치료 위탁을 감행하는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와 다른 방임, 즉 필요한 의식주나 의무적 교육 내지는 적절한 치료를 제공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 터인데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네.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 조치가 실제 수사 과정에서 밝혀지게 된다면 지자체가 나서서 보호 처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지자체는 가정폭력 사안과 달리 소년법상 보호 처분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통상 아동학대 사건은 부모가 가해자인 경우가 많다 보니 부모를 대신해서 지자체가 들어서게 되는 것인데 네. 지자체는 보호 처분으로서 가정위탁보호, 아동복지시설 입소 외에도 관련된 친권 상실 제한을 직접 청구할 수 있고 아동복지시설에 위탁하거나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강제적인 조치를 취할 권한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모에 대해서 경찰이 방임 부분에 대해서 조만간 조사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거는 부모가 만약에 조사를 받지 않겠다, 또다시 거부할 경우에는 조사가 불가능한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때는 수사가 개시된 사안이라 네. 아동학대가 충분히 의심될 뿐만 아니라 부모가 계속해서 조사를 거부할 경우에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적인 조사가 가능하고 일정한 조사가 완료된 이후에는 경찰과 협의한 지자체가 적절한 개입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그 개입의 형태도 부모와 아이를 따로 떼어내는 형태는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네. 무엇보다도 지자체는 원 가정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고자 합니다. 원 가정을 최우선으로 보호하는 것이 아동의 복지를 위해서 최선의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아동의 의사를 고려하고 적절한 조치가 무엇인지 지자체가 판단해서 원 가정을 제대로 보호하면서 원 가정을 유지하는 기조하에서 부모가 적절하게 아동을 관리하고 교육하는 방향으로 그 유도를 이끌어내는 조치가 취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교사 노조에서는 자극적인 영상이 노출되면서 아이가 악마화된다 이런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는데 이 부분도 생각을 좀 깊이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시각 오전 8시 50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날씨 어떨지 뉴스업 날씨 스튜디오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윤수빈 캐스터. 상쾌한 목요일 아침 날씨 앤 키워드입니다. 오늘의 날씨 키워드로 함께 알아볼까요? 불볕더위와 그늘입니다. 나흘째 때이른 더위가 기승입니다. 오늘도 강한 볕이 내리쬐면서 무척 덥겠는데요. 여름철에는 더위를 표현하는 다양한 용어들이 있습니다. 크게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바로 불볕더위와 무더위입니다.
불볕더위는 기온은 높지만 그에 비해 습도는 높지 않은 상황을 의미하고요. 기온과 습도가 모두 높을 때는 무더위 혹은 찜통더위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요즘 같은 날씨는 불볕더위에 해당하는데요. 낮 동안 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기온은 높게 오르지만 습도는 많이 높지 않겠습니다. 따라서 그늘에 들어가 볕을 피하면 더위가 한결 덜하게 느껴지니까요. 올해 바깥 활동하신다면 틈틈이 그늘을 찾아 휴식을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의 시간대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서울 아침 기온은 20도로 어제와 비슷하게 출발했고요. 한낮 시간에는 최고 기온이 32도까지 오르면서 올여름 가장 더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이후 퇴근길 무렵인 오후 6시에도 기온이 30도 선에 머무르면서 종일 덥게 느껴지겠습니다. 오늘도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대기 불안정이 심해지는 오후에는 강원 남부와 경북 북부에 5에서 20mm의 요란한 소나기가 지나겠고요. 또 전국적으로 자외선이 무척 강하겠습니다. 여기에 오존도 매우 나쁨 수준까지 오르는 곳도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경기 남부와 영남, 전남 지방에 폭염특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오늘은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기온이 크게 오릅니다. 대전과 광주의 한낮 기온이 34도가 예상되고요. 반면 동풍이 부는 동해안 지역은 속초가 26도에 머무는 등 더위가 한풀 꺾이겠습니다. 내일은 서울 한낮 기온이 33도까지 오르면서 이른 더위가 절정에 달하겠고요. 주말에는 전국에 비와 소나기가 내리면서 더위가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앤 키워드의 윤수빈이었습니다. 2월 13일 뉴스업 주요 일정 정리합니다. 온라인 과외 앱으로 만난 20대 또래 여성을 살해한 정유정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오늘 나옵니다. 앞서 1심과 2심 재판부는 정유정의 범행이 매우 잔혹한 데다 유족들이 극형을 탄원하고 있다면서도 평탄하지 못한 성장 과정을 겪어왔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창사 이래 처음 파업을 선언한 삼성전자 최대 노조 전국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사측과 대화를 재개합니다. 지난달 28일 임금 협상 파행 이후 2주 만으로 앞으로 본교섭 일정과 교섭 방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시장 온기가 서울에서 경기로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부동산원이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내놓습니다. 일주일 전 집계에서는 서울 아파트값 오름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경기 지역 매매가도 반년 만에 상승 전환했습니다. 육군이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에서 소형 무인기 침투에 대비한 통합 방공 훈련을 합니다. 육군은 적의 무인기 역할을 할 우리 군의 무인기와 이를 제압하기 위한 헬기가 떠 오인 신고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며 시민 여러분의 양해와 협조를 구한다고 전했습니다. 뉴스업 주요 일정이었습니다. 국회 법사위원장 등 주요 상임위원장을 확보한 더불어민주당은 입법 드라이브에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21대 국회에서 대통령 거부권으로 폐기된 최상병 특검법 재처리에 시동을 걸었고 입법 소요 기간을 크게 단축하는 내용의 법안들도 잇따라 내놨습니다. 이준엽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상임위원장 선출 이틀 만에 첫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를 단독으로 열고 당론 1호 법안 최상병 특검법을 상정했습니다. 숙려기간은 건너뛰었고 법안 토론과 법원 행정처를 비롯한 소관부처의 출석 요구에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자료 제출 요청까지 일사천리로 진행했습니다. 숙려기간 20일이 경과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안건을 국회법 제59조 단서에 따라 우리 위원회 의결로 이의가 없으심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만 국민의힘 의원들의 참여를 촉구하며 특검법 통과는 미뤘는데 민주당은 다음 달 초에는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못 박았습니다. 최소 3, 4일은 돼야 구성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까지 감안하면 7월 초까지는 통과가 돼야 거부권을 예상해서 그래야 좀 타임라인이 맞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또 입법 속도와 통제력을 높이는 등 국회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에도 나섰습니다. 상임위 심사 기간을 기존 최대 330일에서 75일로 대폭 줄이는 내용, 정부의 시행령 정치를 막기 위해 시행령 개정을 국회 소관 상임위가 수정 변경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여야 간사 협의 없이도 국회 상임위를 열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의 국회법 개정안을 잇따라 발의한 겁니다. 국민의힘을 향해선 서둘러 본회의를 열어
여당 몫으로 남긴 7곳 상임위원장 자리를 수용하라고 압박했습니다. 거부하겠다는 태도죠? 언제까지 기다리실 겁니까? 법률상으로는 월요일날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원구성과 본회의 개최에 열쇠를 쥔 우원식 국회의장 측은 일방통행으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에 고심을 거듭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 일각에서도 입법 속도전 기조를 두고 명분을 쌓을 시간은 필요한 것 아니냐는 지적은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나 여당을 기다릴 수는 없다는 강경한 분위기가 우세해 당분간 여야 대치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주도하는 국회 상임위원회는 들어가지 않겠다는 뜻을 거듭 분명히 했습니다. 대신 당 특별위원회를 가동해 민생 현안을 챙기겠다는 계획인데 민주당이 선출하지 않은 7명 상임위원장 자리를 수용할지 여부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단독 상임위를 가동하는 민주당에 맞서 사흘 연속 의원총회를 연 국민의힘. 광란의 질주, 브레이크 없는 폭주 등 거친 표현으로 대야 비판 수위를 한층 끌어올렸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제정신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의회, 독재, 독주의 마약을 맞은 것 같습니다. 야당 단독으로 추진하는 법안들에는 대통령 제2요구권, 즉 거부권 행사를 적극 건의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민주당이 최상병 특검법과 함께 법안 처리 기간을 대폭 줄이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을 잇따라 추진하는 걸 겨냥한 겁니다. 엉터리 법안들이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은 책임감을 갖고 대통령의 제2요구권 행사를 강하게 요구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민주당이 위원장 선출을 강행한 법사위와 과방위 등 11개 상임위는 불참했듯을 대신 당정협의와 당내 15개 특별위원회로 야당의 상임위 독주에 맞서겠다는 뜻을 재확인했습니다. 당내 특위 가운데 하나인 재정세제 개편 특위는 첫 회의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종부세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종부세는 이것을 개편하자는 목소리보다 민주당에서 부자 감세 프레임을 계속 씌우는 바람에 논의가 제대로 활성화되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다만 연일 의원총회 논의에도 아직 선출되지 않은 7곳 상임위원장 자리를 받을지 여부는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당내에선 일부 중진들을 중심으로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7개 상임위원장 자리라도 확보해야 한다는 현실론과 아예 상임위원장 자리를 다 야당에 넘긴 뒤 입법 폭주를 부각하자는 강경론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당내 특위를 띄워 민생을 챙기겠다고는 했지만 국회 상임위원회에 들어가지 않는 한 실효적인 입법 정책을 낼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집권 여당의 보이콧 정치가 길어질수록 정부의 국정 운영도 힘들어지는 만큼 당 지도부가 출구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국민의힘이 다음 달 전당대회에서 차기 당대표를 선출할 때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최대 30%까지 반영하기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원톱 지도체제는 유지하기로 했는데 전당대회 룰에 윤곽이 드러나면서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 등 당권 주자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 당원당규 개정 특위가 공식 발족 8회 만에 결론을 내놨습니다. 현재는 당원 투표 100%로 당대표를 선출하는데 다음 달 23일 또는 24일 열릴 전당대회에선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30% 혹은 20% 반영하기로 의견을 모은 겁니다. 8대 2안 그리고 7대 3안 이 두 가지를 각각 반영한 당헌당규 개정 초안을 비대위로 넘기기로 이렇게 의결을 했습니다. 특위는 당심만이 아닌 민심을 반영하게 됐다는데 의미를 뒀는데 구체적인 반영 비율은 비대위 의결 등을 거쳐 최종 결정됩니다. 또 다른 관심사인 지도체제는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따로 선출해 대표 1인의 힘을 싣는 단일 지도체제를 유지키로 했습니다. 앞서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은 당대표 2위 득표자를 수석 최고위원으로 올리는 승계형 단일체제를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특위가 시간에 쫓겨 결정하기보단 새 지도부가 판단할 몫이란 설명입니다. 새 지도부에서 시간을 가지고 충분히 가지고 심도 있는 논의를 하여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당권 주자로 거론되는 인사들은 공개적인 의사표명은 삼가면서도 원구성이나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메시지를 쏟아내며 몸풀기에 나섰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사실은 전혀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이제 날짜도 정해지고 룰도 만약에 정해지면 그때 고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나쁜 관행들에 우리가 대항해서 결국 의회의 민주성을 회복하는데 우리가 지금 힘을 모아야 될 때가 아닌가. 그래서 사실 전당대회 룰도 중요하지만 가장 관심이 쏠리는 건 당심과 민심 모두에서 높은 지지를 받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행보입니다. 한 전 위원장은 최근 원내에 진입한 영입 인사까지 두루 만나며 보폭을 넓히고 있습니다. 당내 친한계로 분류되는 한 인사는 출마 발표는 한 전 위원장의 스타일대로 하지 않겠느냐며 지금은 팀을 꾸리는 단계란 점을 시사했습니다. 출마 선언이 임박했다는 겁니다. 전당대회 일정과 최종 규칙에 이어 이르면 다음 주 후보 등록 일정까지 확정되면 출마를 공식화하는 후보군이 하나둘 윤곽을 드러내고 당권 경쟁에도 본격 불이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지난해 7월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순직한 해병의 어머니가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편지 형식의 글을 공개했는데 다음 달로 다가온 순직 일주기 전에 경찰 수사를 끝내달라며 혐의가 있는 지휘관들은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하고 수사단장에 대해서는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김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순직한 해병의 어머니가 거의 1년 만에 편지 형식으로 심경을 밝혔습니다. 입대 후 훈련소 수료식 때 본 모습이 마지막이었다며 편지 곳곳에는 하늘의 별이 된 아들에 대한 그리움과 뒤바뀐 현실의 고통이 깊게 배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진실이 하루빨리 밝혀지고 혐의 있는 지휘관들은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1년이 다 돼가는데도 진전이 없는 경찰 수사에 안타까움을 표하며 조속한 진실 규명을 당부했습니다. 물속에 투입하지 않아야 될 상황이었는데 왜 투입을 지시했는지, 왜 구명조끼를 입히지 않았는지 지금도 의문이라고 전했습니다. 박정훈 전 수사단장에 대해서는 아들의 사망사고를 조사하다 고통을 받고 있다며 과감히 선처해 줄 것도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이어 장마철이 다시 다가온다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책을 신속히 수립해 아들이 좋아했던 해병대로 거듭나기를 기원했습니다. 순직 해병의 어머니는 다음 달로 다가온 일주기 이전에 진실이 밝혀져 공방이 마무리되고 아이만 추모하면서 살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했지만 그때까지 결과가 나올지는 미지수입니다. 현재 순직 사건 책임에 대한 수사는 경북경찰청이, 외압 의혹에 대한 수사는 공수처에서, 박정훈 전 수사단장의 항명 혐의는 군사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네, 최근 동해가스전 이슈로 한국가스공사 주가가 급등한 틈을 타 공사 임원들이 주식을 대거 매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자 공시 시스템을 보면 지난 5일과 7일 이틀에 걸쳐 가스공사 등기 임원 4명이 7,300여 주를 3억 2천여만 원에 매도했습니다. 가스공사는 이들의 주식 매각은 동해가스전과는 무관하며 새로 선임됐거나 퇴직 등을 앞두고 자사주 보유를 금지한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처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가상화폐 테라 루나 폭락 사태와 관련해 발행사인 테라폼레스와 권도영 씨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와 44억 7천만 달러, 우리 돈 약 6조 1천억 원 규모의 환수금 및 벌금 납부에 합의했다고 로이터와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 금액은 미 증권위가 권 씨와 테라폼레스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나온 것으로 권 씨의 형사재판과는 별도입니다. 현재 여권 위조 혐의로 체포된 권 씨는 한국에서도 기소된 상태이며 신병이 어디로 인도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금리를 또다시 그대로 유지하면서 7차례 연속 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연준은 이틀간의 공개시장위원회를 마친 뒤 성명을 내고 기준금리를 현행 5.25에서 5.5%로 유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금리 정책을 전망하는 점도표를 통해 연내 한 차례 금리 인하를 예고했습니다. 미국이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우리나라와 금리 격차도 2%포인트를 유지하게 됐습니다.
네, 보신 것처럼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금리를 7번 연속 동결했습니다. 5.25%에서 5.5% 기준금리가 유지됐는데요. 금리 발표 때마다 점도표라는 말이 자주 등장하죠. 금리 전망에 아주 중요한 자료인데 이 점도표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FOMC, 우리말로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라고 하죠. 미국의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입니다. 이 FOMC는 연 8회 정례회의를 하는데요. 이번 6월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7번 연속 동결한 겁니다. 다만 별도의 점도표라는 것을 통해서 올해 말 금리 수준을 5.1%로 예측했는데 연내 한 차례 금리 인하를 예고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점도표는 무엇일까요? 점도표는 FOMC 위원들의 금리 전망이 담긴 표인데요. 19명의 회의 참석자가 자신의 전망을 표에 점을 찍어서 드러내는 겁니다. 매번 발표되는 건 아니고 3월과 6월, 9월, 12월 정례 회의 뒤에 발표가 됩니다. 3개월마다 FOMC 위원들의 생각을 엿볼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참고 자료로 분류됩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게 3월 점도표인데요. 우선 현재 기준금리의 중간값이 5.4% 정도인데 올해 말 전망치의 중간값은 4.6% 정도입니다. 통상 25bp, 그러니까 0.25%씩 내리니까 모두 3번 금리 인하 여지가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이번 6월 점도표에서는 올해 말 중간값이 5.1% 정도로 올랐습니다. 5.4% 정도인 지금의 금리를 고려할 때 연내 한 번만 내릴 것으로 보인다는 거죠. 지난 3월보다 2번이 줄어든 겁니다. 지금 시점에서 5월까지 데이터, 그러니까 5월에 CPI 지수를 파월 의장이 봤다라고 이야기했는데 5월까지 소비자 물가 지수를 봤을 때는 금리 인하가 한 번 정도 예상된다라고 아마 해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올해 금리 인하를 대체 언제 한다는 말일까요? 올해 남은 FOMC 정례회의는 4번인데 제롬 파월 의장은 정확한 시기를 끝까지 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물가 상승률이 예상보다 빨리 둔화한다면 언제든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며 금리 인하를 강하게 시사하기는 했는데요. 연준의 금리 정책을 전망하는 패드워치는 올해 금리 인하가 유력한 시기를 오는 9월로 봤습니다. 미국의 기준금리, 이렇게 우리가 주목하는 이유는 결국 우리의 기준금리 향방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겠죠. 과연 이번에는 전망대로 가을에 금리 인하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 이로 인해 우리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가격을 그대로 둔 채 용량 등을 몰래 줄이는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33개 제품이 확인됐습니다. 품목별로는 과자와 즉석식품 등 가공식품이 32개로 대부분이었고 용량은 최소 5%에서 최대 27%까지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소비자원은 용량이 감소한 상품 정보를 참가격 웹사이트에 올리고 상품 제조업체와 판매업체에도 자사 쇼핑몰 등의 정보를 제공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 찾게 되는 대표적인 음식 팥빙수죠. 고물가 속의 빙수 전문점에서는 이미 팥빙수 하나의 가격이 10,000원을 훌쩍 넘어선 지 오랜데요. 6,000원대 팥빙수 소식이 인터넷 커뮤니티를 달구고 있습니다.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자, 인터넷에 올라온 사진입니다. 빙수 전문점에서 파는 것의 3배 정도 되는 큰 그릇에 담긴 팥빙수인데요. 국산 통팥과 딸기청, 떡과 생크림이 얹혀 있는데 6,000원이라고 합니다. 인절미나 눈꽃빙수도 6,000원에서 7,000원 선인데요. 바로 대전역의 명물 성심당 빙수입니다. 물론 팥빙수 가격으로는 이것도 비싼 편이다. 또 성심당 때문에 주변 영세빵집들 망하겠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대체로는 이렇게 팔아서 이윤이 남겠나, 고물가에 가성비가 정말 좋다라는 반응이 대다수였습니다. 1956년 대전역 앞 빵집에서 시작한 성심당은 맛으로도 유명세를 탔지만 70년에 가까운 나눔 경영 철학으로도 인기를 끌었죠. 가격 대비 푸짐하고 질 좋은 상품을 내놓은 건 빙수가 처음은 아닙니다. 앞서 딸기 시루와 망고 시루 등 과일을 듬뿍 얹은 과일 케이크를 내놓았을 때도 손님들이 몰렸습니다. 많이 들어가 있고 가격도 저렴한 편이어서 가성비가 좋은 것 같아요. 하지만 최근 불거진 임대료 문제로 대전역에서 계속 운영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4월 임차 계약이 만료됐고요. 최대 6개월 연장 가능한 규정에 따라서 올해 10월이면 임대로 결론을 내야 하는데 대전역을 운영하는 코레일 유통이 제시한 입찰가는 수익에 따른 규정상 비율을 고려해서 월 3억 917만 4천 원이었는데요. 성심당은 입찰에는 참여했지만 현재 내고 있는 월 1억 원을 적어서 제안서를 냈다고 합니다. 유찰로 이어지며 성심당이 나가는 상황에 놓일지 최종 결론에 관심이 쏠립니다. 카자흐스탄산 탄산음료인 디치 에너지 드링크에서 허가받지 않은 식품 첨가물이 검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당 음료에서 국내에서 식품 첨가물로 허용되지 않은 착색료인 퀴놀린 옐로우가 검출돼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문제가 된 제품은 지난해 11월 15일 제조된 카자흐스탄 탄산음료로 수입업체는 보브르이입니다. 나무는 아껴도 따뜻할 거야. 따따따 따따따 두 번만 따라해봐. 따따따 따따따 우주대 나는 신나. 따따따 따따따 행복이 뭐 별건가. 따라따 네, 지난 4월 중국에 반환된 판다 푸바오가 71일 만에 대중 앞에 다시 섰습니다. 자신에게 쏟아지는 시선을 즐기면서 예전처럼 활발한 모습을 뽐내는데요. 강정규 특파원이 현장 취재했습니다. 내실로 통하는 쇠창살이 열리자 푸바오가 얼굴을 빼꼼 내밉니다. 조심스레 주변을 살피더니 앞마당으로 첫 발을 내딛습니다. 평상 위에 차려진 특식과 꽃다발 냄새를 맡아보곤 바위로 올라타 죽순을 입에 뭅니다. 새로운 보금자리가 마음에 드는지 자리를 잡고 폭풍 먹방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특식 바구니를 끌어안고 먹다가 앙증맞게 드러누워서 또 먹습니다. 곧잘 적응하는 모습에 숨죽이며 지켜보던 취재 인파도 긴장을 풀고 한숨을 돌립니다. 2달 남짓 격리를 마치고 수많은 취재진 앞에 선 푸바오. 오히려 자신에게 쏟아지는 시선을 즐기는 듯 예전처럼 활발한 모습이었습니다. 관영 CCTV를 비롯한 현지 매체들도 푸바오의 모습을 생중계하며 새 출발을 응원했습니다. 当然是特别的激动，因为第一次在这里看到福宝，而且它真的太可爱了，尤其是它那个吃竹子的时候，咔哧咔哧的那个声音，我们就觉得听着就很幸福。 일반인 입장이 재개되는 정오가 지나자 푸바오 사육장 주변엔 장사진이 펼쳐졌습니다. 我这是在排第2次，因为我明天早晨就要离开成都了，然后我就想今天多看一次它。 9号2点多的飞机，我到了双流，然后就打车过来行李一放，我就先到了沈树坪这边，然后这3天都在沈树坪。 뜨거운 사랑에서 비롯된 여러 의혹을 뒤로한 채 푸바오는 71일 만에 관람객들과 다시 만났습니다. 중국 스촨성 워룽 선수핑 기지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인천국제공항은 내용물을 알 수 없는 가방 등이 방치돼 있으면 반드시 폭발물 처리반이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테러 가능성이 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YTN 취재 결과 규정은 있으나 마나였습니다. 윤웅성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에 여행용 가방들이 잔뜩 쌓여 있습니다. 수십 분이 지나도 주인이 나타나지 않는 방치물품. 공항 곳곳에서 눈으로 목격된 것만 수십 개에 달합니다. 그런데 보호장비 하나 갖추지 않은 공항 직원들이 나타나 방치물품에 무언가를 부착하고 사진을 찍습니다. 정해진 기한까지 철거하라는 안내문. 모두 규정 위반입니다. 국가 각급 보안 시설인 인천공항은 규정상 최대 30분 이상 방치되는 물품에 대해 폭발물 처리반을 출동시켜 내용물을 확인해야 합니다. 지키지 않으면 처벌도 받습니다. 혹시라도 폭발물이 숨겨져 있을 경우 다중이용 시설인 공항에선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맨날 진짜 한참 있어요. 주인은 더 심각해요.
이에 대해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규정 위반은 아니라고 해명합니다. 주로 외국 상인들의 짐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장기간 쌓아두고 있는 걸 계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인천공항의 보안 시스템을 설계한 전문가는 기준 이상 방치되면 폭발물 처리반이 나와야 한다며 명백한 규정 위반이라고 지적합니다. 보안 절차에 따라서 이게 처리가 돼야 되는 거지 누구 맘대로 이게 노숙자 거야 이렇게 하고 방치해서도 안 되고요. 누가 다른 물건들, 실제적으로 테러 물품들을 중간에 껴넣어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전 세계 공항들이 보안을 강화하는 추세에도 역행한다고 강조합니다. 쉽게 접근이 가능한 일반 지역에서 테러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최근 들어서 국제 민간항공기구나 이쪽에서도 랜드사이드 시큐리티를 굉장히 강화를 하고 있는 거고 12년 연속 세계공항 서비스 평가 1위에 빛나는 우리나라 대표 관문 인천국제공항. 전문가들은 한순간 테러로 무너진 신뢰와 대규모 피해는 회복하기 힘든 만큼 가장 기본인 보안 원칙부터 지켜야 한다고 경고합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이 같은 지적에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공항 곳곳에 방치된 여행용 가방이 주인이 있는 짐이라서 규정 위반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YTN이 취재한 결과 사실과 달랐는데요. 국토교통부가 현장 점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어서 신기회 기자입니다. 방치된 여행용 가방들 주변으로 공항 직원들이 모여듭니다. 공항 보안팀까지 등장해 분주하게 사진을 찍고 어디론가 전화를 겁니다. 잠시 뒤 승객들을 다른 곳으로 안내하더니 노란색 통제선이 설치됩니다. 규정대로 폭발물 처리반이 출동한 겁니다. 위험물 검사를 마친 방치 물품들은 모두 유실물 센터로 옮겨졌는데 따라가 보니 센터에 쌓인 여행용 가방 등이 한가득입니다. YTN이 방치 물품 처리 규정 위반을 지적하며 취재에 나서자 바로 당일 뒤늦게 일사불란하게 벌어진 일입니다. 방침을 사진에 찍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위에서 공항 내 전체 방치물들 EOD 신고해라 라고 지시하더라고요. 아, 터질 게 터졌구나 라는 말들이 많았어요. 그러나 본격적인 취재 전까지도 공사 측은 주인이 있는 짐들이라며 21일까지 철거하라는 안내문만 붙이고 방치해왔습니다. 철거 기한도 되지 않은 짐들을 왜 치웠느냐고 물었습니다. 인천공항공사는 주인들이 장시간 자리를 비워 연락을 취한 뒤 규정대로 처리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YTN 확인 결과 이날 옮겨진 방치 물품 90여 개 가운데 실제 주인이 확인돼 연락이 닿은 건 단 3건 뿐이었습니다. 게다가 앞서 철거 안내문을 붙일 당시 직원들은 이미 주인 없이 방치된 가방인지 확인한 뒤에 작업했었습니다. 주인이 있는 거라 내버려두고 있었다는 애초 공사 측 해명이 사실상 거짓말이었던 셈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사실 확인에 나섰습니다. 공사가 방치물품 관련 보안 규정을 위반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서울지방항공청과 함께 현장 점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인천공항공사는 YTN 취재를 계기로 적치물 처리 절차에 대해 돌아보게 됐다며 국민의 시각에서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신기혜입니다. 온라인 과외 앱으로 만난 20대 또래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정유정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오늘 나옵니다. 대법원은 오늘 오전 10시 10분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정유정에 대한 상고심 선고 공판을 엽니다. 앞서 1심과 2심 법원은 정유정의 범행이 잔혹하고 중대한 범죄라면서도 평탄하지 못한 성장 과정을 고려하면 모든 책임을 묻기 어렵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정유정은 지난해 5월 온라인 과외 앱으로 만난 피해자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어제 전북 부안에 규모 4.8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진원 바로 위의 마을에서는 전례 없던 강한 흔들림에 주민들이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는데요. 주택과 담벼락 곳곳이 무너지고 깨졌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를 비롯한 큰 손실은 없었습니다. 김민성 기자가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경차 한 대가 교량으로 진입합니다. CCTV 영상이 울렁이는 듯하더니 일순간 심하게 요동칩니다. 지진을 감지한 학생들은 건물 밖 운동장으로 빠져나와 질서를 유지합니다. 주차장을 비추던 한 CCTV는 진동에 못 이겨 아예 고개가 꺾였습니다. 전북 부안에 규모 4.8 지진이 발생한 건 아침 8시 26분. 취재진이 진원 바로 위인 부안군 진동리에 가보니 마을 주민들은 지진 당시를 돌이키며 한참 동안 가슴을 쓸어내리고 있었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해 마을 근처에서 쓰레기를 줍던 어르신들은 서둘러 일을 접고 회관에 모였습니다. 거기 앉아서 그냥 쿵쿵쿵쿵 땅이 울리더만 다리가 막 울리더란 게요. 깜짝 놀라셨겠어요. 엄청. 밤에 놀라서 너 가지면 안 가는 게 하고 있단 게 나는. 실내등이 떨어지고 책장에서 책이 쏟아져 집에 있던 이들도 다칠 뻔했습니다. 밖에 나가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흔들리더니 이게 턱 떨어지는 거예요. 등이. 네, 흔들흔들하면서 흔들렸어요. 사람도.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다만 주민 가운데는 지진이 지나간 뒤에도 어지럼증 등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평소 혈압약을 복용하던 구순 어르신은 집안에 있다가 코피를 흘렸다고 합니다. 저도 막 머리가 어지럽거든요. 조금 전까지도. 근데 아버님 이제 코피 좀 나시고 몸이 좀 안 좋으신데 연세가 90대셨으니까 좀 몸이 안 좋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이제 혈관약도 드시고 하다 보니까 코피가 짜진 거예요. 임시로 쌓아둔 담장이 무너져 주택을 덮칠 뻔한 위험천만한 현장도 눈에 띄었습니다. 주민들이 주변 대피소를 찾을 만큼의 대규모 시설물 피해는 없었어도 부안에선 곳곳이 깨지고 갈라졌다는 피해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유례없는 지진이 닥친 마을입니다. 담벼락이 무너져서 이렇게 벽돌 조각들이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고 벽면도 기울어져서 언제 무너질지 모를 위태로울 상태입니다. 또 학교와 유치원 등 전북 지역 교육시설 11곳이 가벼운 시설 피해를 본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일부 학교가 휴교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지만 이는 학교 재난안전 시스템 입력 오류로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내륙에선 특히 드문 강력한 지진으로 진앙에서 13km 떨어진 부안댐에도 한동안 비상이 걸렸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부안댐에서 진동이 감지돼 정밀 긴급 안전 진단을 한 결과 댐과 정수장 모두 안전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부안댐은 규모 6.7 지진에 견딜 수 있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즉시 비상대책반을 가동하여 직원들과 협력업체로 하여금 시설물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이상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 밖에 보물인 부안 내소사 대웅보전의 지붕 구조물이 훼손되고 마찬가지로 보물인 계암사 대웅전에서 보관 중인 불상 장식이 떨어졌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첫 지진 후에도 소규모 여진이 10번 넘게 계속된 전북 부안. 주민들의 불안감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른 오전 휴식을 취하고 있던 동물들도 지진 발생을 전후해 화들짝 놀라는 모습이 YTN 제보 영상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동물들은 지진을 예측한다는 속설처럼 지진 발생을 미리 알고 있었던 걸까요? 김영수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전북 부안 일대를 뒤흔든 4.8 규모의 지진. 한가로이 쉬고 있던 동물들도 처음 경험하는 듯한 흔들림에 화들짝 놀랍니다. 느긋하게 여물을 씹던 축사한 소들도 놀라서 혼비백산. 마당을 지키고 있던 백구도 흔들림을 느낀 듯 이리저리 뛰어다닙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사람보다 미리 진동을 감지한 걸로 보입니다. 못 가는 거야, 뭐가. 경보 떴어, 경보 봐봐. 작은 충격에 반려견의 움직임이 먼저 시작되고 뒤이어 큰 충격음이 들린 뒤에야 놀란 주인 모습이 창문에 비칩니다. 집에서 키우던 고양이가 지진을 미리 알아차린 것 같다는 내용의 제보도 들어왔습니다. 강한 진동과 거의 동시에 고양이의 이상 행동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고양이가 지진을 먼저 느끼고 좀 어딘가 숨어버렸다고 이렇게 하셨다고 예. 하는데 맞습니까? 우리 고양이가 휙 지나가길래 이게 뭔가 했더니 그때 그냥 우당탕 뜨더라고. 진동이 느껴지기 한 몇 분 전에 그런 건가요? 그 동시에 그런 것 같은데? 실제 반려동물인 개나 고양이가 사람보다 먼저 지진을 알아차린다는 속설도 있는데 이는 지진의 파동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지진에는 P파와 S파가 있는데 P파는 진동이 약한 대신 전파 속도가 빠르고 S파는 속도가 느려 더 늦게 도달하는 대신 진동이 강합니다. 감각이 발달한 동물의 경우 사람은 느끼기 힘든 P파를 먼저 감지하기 때문에 한 박자 빠른 이상 행동을 보일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동물들의 감각이 우리가 인간들의 느끼는 그런 감각보다는 지진파나 자기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빨리 반응하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한다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실제 과학계에서도 심심찮게 관련 보고가 올라오곤 있지만 신뢰성은 부족합니다. 지난해 2월 튀르키예에서 발생한 진도 7.8 강진 때도
새들의 이상 행동이 먼저 관측됐다는 소문이 돌기도 했는데 미국 지질조사국은 이를 통한 지진 예측 가능성을 사실상 부인했습니다. 한국재난정보학회 역시 지난 2017년 논문에서 동물들의 이상 행동과 지진 발생의 인과관계는 과학적 검증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전북 부안 지진으로 인한 시설물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오전 5시 30분 기준 시설물 피해 신고는 모두 277건이 접수돼 어젯밤 집계보다 100건이 넘게 늘었습니다. 전북 부안이 239건으로 가장 많았고 정읍 18건, 고창 5건, 군산 4건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진으로 인해 화장실 타일과 유리창이 깨지거나 벽체에 금이 가고 문이 제대로 개방되지 않는다는 신고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국가유산에도 피해가 발생해 내소사 대웅전과 구암리 지성묘균, 계암사 석가열의 3존 불상 등에서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앞서 어제 오전 8시 26분 첫 지진이 발생한 뒤로 여진은 모두 17번 발생했습니다. 규모는 0.6에서 3.1로 대부분 규모 2.0 이하의 미소 지진이었습니다. 정부와 전라북도는 오늘 지진 발생 지역인 부안 현장을 찾아 피해 상황을 살필 예정입니다. 세계 각지에서 활동 중인 클래식 기타리스트 황민웅의 연주회가 오는 23일 금호 연세 아트홀에서 열립니다. 이번 연주회는 스페인 남부 그라나다의 색채와 감성을 6줄 기타의 선율로 청중들에게 선보일 예정입니다. 스페인과 타이완, 인도 등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황민웅은 오는 9월 세계적인 기타 페스티벌 페페 로메로에도 초청을 받았습니다. 한화 황명욱과 롯데 손호영 등 올 시즌 프로야구에는 독립리그 출신의 선수들이 맹활약하고 있는데요. 프로 데뷔를 꿈꾸며 오늘도 굵은 땀방울을 흘리고 있는 독립야구단 선수들을 양시창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뜨거운 햇볕 아래 화성시 코리오 독립야구단 선수들의 훈련이 한창입니다. 달리기부터 스트레칭, 배팅의 투구 연습까지 이마에선 땀이 식을 시간이 없습니다. 돈 한 푼 받지 않으면서도 오로지 야구가 좋아서 프로야구 선수의 꿈을 이루기 위해 모인 독립리그 선수들입니다. 아이 좋다. 단연 눈에 띄는 선수는 에이스 전주원입니다. 192cm 좌완으로 장신에서 내리꽂는 위력적인 직구와 같은 릴리즈 포인트에서 나오는 낙차 큰 커브가 주 무기입니다. 삼진 능력이 출중해 지난달 포천과의 경기에선 5이닝 동안 15타자를 상대하면서 14타자를 삼진으로 돌려세우는 괴력을 발휘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뒤 프로 드래프트에 실패했고 미국 대학문을 두드렸지만 이마저도 코로나19로 막혀버린 비운의 선수. 야구를 포기하고자 군에 입대했지만 오히려 군 생활은 야구에 대한 열정을 절실하게 깨닫는 계기가 됐습니다. 막상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니까 생각이 나더라고요. 계속 하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한번 1년 동안 잘 해봐서 열심히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다시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겨우 창단 넉 달밖에 되지 않은 신생 독립구단에는 전주원처럼 저마다의 사연을 가진 선수들이 모여 있지만 목표는 모두 같습니다. 프로야구 선수가 되는 단 하나뿐입니다. 두산에서 오래 코치 생활을 한 장원진 감독의 마음을 움직인 것도 선수들의 열정 때문입니다. 그래도 이제 선수들이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워낙 좀 강력하기 때문에 선수들을 좀 도와주고 싶은 마음, 그런 게 좀 생겼기 때문에. 연고지인 화성시도 선수들의 꿈을 위해 발벗고 나섰습니다. 젊은 선수들이 꿈을 포기하지 않고 다시 희망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코리오 독립야구단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올 시즌 한화 황영묵과 롯데 손호영 등 독립리그 출신들의 활약을 보면서 화성 코리오 선수들은 더욱 부푼 마음을 안고 오늘도 붉은 땀방울을 흘리고 있습니다. 거기 마운드에 설 수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저는 영광이라고 생각해서 그것만 생각해도 기분이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YTN 양시창입니다. 프로야구 한
한화가 김경문 감독의 작전 야구를 앞세워 두산에 이틀 연속 짜릿한 승리를 거뒀습니다. 한화는 잠실 야구장에서 열린 두산 방문 경기에서 3대3으로 맞선 9회 초 대타 문현빈의 기습 번트를 앞세워 4대3으로 이겼습니다. 선발 류현진은 6이닝 2실점으로 승리 투수 요건을 갖췄지만 이어 등판한 김규현이 동점을 허용하면서 시즌 5승을 다음 기회로 미뤘습니다. 기아는 장단 16안타를 몰아치며 5일 만에 선두를 탈환했습니다. 기아는 3런 홈런을 포함해 6타점을 신고한 베테랑 최형우를 앞세워 SSG의 13대7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6루타를 추가한 최형우는 개인 통산 4,083루타를 기록해 두산 이승엽 감독을 제치고 KBO 리그 최다 루타 단독 1위에 올랐습니다. 삼성은 홈런 하나를 포함해 2안타 3타점으로 활약한 주장 구자욱을 앞세워 LG를 5대4로 꺾고 3연승을 달렸습니다. 오늘은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더위의 기세가 더 강해지겠습니다. 더위 대비 잘하고 나오셔야겠는데요. 오늘 서울 한낮 기온은 32도로 하루 만에 또다시 올여름 최고 기온을 경신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동해안 지역은 속초가 26도에 머무는 등 어제보다 6도가량이나 낮아 심한 폭염은 한풀 꺾이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오후부터 저녁 사이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 강원 남부와 경북 북부 지방에 5에서 20mm의 요란한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경기 남부와 영남, 전남 지방에 폭염특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오늘 서울 한낮 기온은 32도, 대전과 광주 34도, 대구는 3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은 서울 한낮 기온이 33도까지 오르면서 이른 더위가 절정에 달하겠고요. 주말에는 전국에 비와 소나기가 내리면서 내륙의 더위도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오늘도 맑은 하늘 아래 자외선 지수와 오존 농도가 매우 높게 치솟는 곳이 많겠습니다. 노약자나 호흡기 질환자분들은 볕이 가장 강한 오후 2시부터 5시 사이 장시간 야외 활동은 되도록 자제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서 YTN 윤수빈입니다. 네, 뉴스원 목요일 순서 마칩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